자, 오늘 강의는 조직이론 파트죠. 자, 교재 26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학습한 그 선수학습은 정책 학에 관한 내용들, 특히 이제 정책 지난주에는 평가 파트하고 그 다음에 체제 분석, 정책 분석 기법에 관한 내용을 학습을 했고, 기획에 있어서 미래예측 기법, 델바이 기법, 이 형태를 학습을 했어요. 특히 델바이 기법을 얘기할 때는 예측 기법 가운데 질적 예측이라고 말씀드렸고, 전문가 집단의 주관에 근거한 예측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익명성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이제 그 델바이 기법하고 정책 델바이가 있는데 양자를 비교하는 것도 출제에서 언급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은 이제 조직이론 파트를 진문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직학이라고 할 정도로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고, 아마 우리가 편 구성 가운데 가장 많은 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조직이론 파트예요. 269페이지부터 뭐 뒤에 뭐 420페이지 분량까지 내용이 하여간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에서도 많은 문제가 나오죠. 약 4문항 내 정도 문제서 거론되어 왔습니다. 일단은 장은 이제 기초이론 파트부터 조직 변동론까지 4개의 장으로 구성을 시켜놨어요. 구성을 시켜놨고, 특히 조직학은 우리가 행정학을 얘기할 때는 종합학문적 성격이다, 아니면 다학문적 성격이라고 얘기했죠. 여러 인접학문의 이론들을 인용해서 행정학 전체에 관한 것을 구성했기 때문에, 특히 조직이론은 이제 경영학의 이론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약 90% 정도. 경영의 이론이 90% 정도 행정 현상하고 접목돼서 나오고 있을 거예요. 경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경영 조직 파트에서 경영학에서 가장 또 중요한 파트예요. 그냥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행정학과 연관돼서 내용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론 파트에서 그 출제 포인트 해서 1, 2, 3, 4 4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자, 별표 3개짜리가 벌써 여러분들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거시 조직의 이론하고 네 번째 네트워크 학습 조직에 별표 3개 형태가 들어가 있죠. 출제 민출의 A급이고. 그다음 3번에 민츠버그가 파악한 조직의 유형, 별표 2개. 별표 하나 나왔는데 2개로 바꿔놓자. 별표 2개. 그것도 출제 민출의 형태가 B급 정도 된다고 보시고 내용 정확하게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조직의 개념 파트부터 정리하겠는데, 뭐 고전과 현대 나누지 마시고 맨 밑에 일반적 의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지 마세요. 자,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조직이란 일단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조직은 하나의 사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구성원이 존재한다란다. 한다, 그 표현이죠.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 그럼 이 공동의 목표는 조직은 다수의 구성원이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 공동의 목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분들 구조가 있어요. 구조. 이 구조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총무과, 영업과 구조예요. 뭐 직권적 구조, 분권적 구조,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구성원들이 있다 그랬죠. 이들이 어떻게 하냐,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만나서 대화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갈등도 하게 되고, 그게 상호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경계를 얘기할 때는 외부 환경과 구분되는 선을 얘기하는데, 자,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환경을 갖고 있다고 표현입니다. 그래서 옆에 외부 환경을 갖고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들의 집합체를 보통 조직이다라고 개념을 정의합니다. 외우지 마세요. 그냥 흐름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개념적인 출제에서 언급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조직이론의 계보 정도는 내용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자, 계보는 이제 왈도가 파악한 여러 학자가 다양한 형태의 계보를 지시하는데, 보통 출제는 왈도가 파악한 삼원적 계보에 근거하여 문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전과 신고전 나왔는데 보다 30년대라고 적어놔, 사이에다가 30년대. 그다음에 신고전과 현대에다가 50년대를 적어놓으세요. 50년대. 자, 일단은 고전 쪽 조직 이론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과학적 관리론이 나오죠. 우리가 테일러가 파악하고 있는 시간 동장종과 앞에서 배웠지? 그러니까 이 과학적 관리론 갖고 조직 현상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전이에요. 고전이고, 신고전 자체를 얘기할 때는 동그라미 2번에 인간관계론 밑줄. 후기는 보지 마시고 그냥 인간관계론. 인간관계론 자체에 근거하여 조직 현상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신고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전과 신고전에 관한 내용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앞에서 학습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배워서 안 배워서? 배웠죠. 양자의 비교의 관점에 따라 그대로 정리하면 100% 답이 나와.
가끔 여러분들 고전과 신고전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현대라는 거 봐. 자, 현대를 여러분들 급격한 변화의 환경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고 동태적이고 변동도 심하고 그러면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고려해야 돼. 그래서 개방체제로 파악하고 있다. 두 번째, 조직 현상을 연구할 때 하나의 관점만 갖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 갖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뭐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그 외에 뭐 행태론, 아니면 체제론, 아니면 비교 행정론, 발전 행정론 우리가 배워서 그 다양한 관점 갖고 조직 현상을 연구하고 있다 그 표현이에요. 행정 이념 나오는데 보지 마시고, 자 4번에 하위 상달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하의 아래 사람의 의견이 상달 위로 잘 반영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하들의 의견 자체가 여러분들 조직의 목표로 잘 설정된다 그 표현입니다. 자 5번 나온 거 봐. 목표와 수단의 구분을 거린다. 이 말은 뭐야? 수단에 의하여 목표가 변동되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급격한 변화의 환경하에서는 목표를 변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단이었던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목표와 수단의 구분을 거린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8번 나온 거 봐. 수평적 장방형. 장방형은 직사각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직 구조는 우리 요 조직 구조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피라미드의 뭐 계층제. 요 계층제가 상반되는 거야. 그럼 여기선 꼭대기에 한 사람 1인 집에 만인지상 꼭대기 한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복종을 해야 돼. 이런 걸 수직적 인간관계라 그래. 이건 그럼 뭐가 돼? 인간관계가. 수평적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 장방형의 조직은 수평적 인간관계, 대등관계가 많이 발달한 조직이 많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고전에다가 우리 아까 제가 고전은 여러분들 아까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그랬죠. 그럼 과학적 관리론에서 파악한 인간은 돈을 좋아해, 함께 어울리면서 술 먹는 걸 좋아해. 돈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하는 인간을 뭐라 그랬죠? 거기서 자 경제적 합리적 인간이라고 적으나 고전 쪽 조직은 경제적 합리적 인간, 돈을 좋아하는 인간을 얘기하고, 자 제가 신고전은 인간관계론 얘기했죠. 인간관계론 서로 술 먹고 서로 좋아하고 얼쑤저시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인간적인 만족감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인간을 적어보자. 사회적 인간이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그래서 신고전은 사회적 인간이고,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다양한 면을 가져간 거죠. 경우에 따라 돈을 좋아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함께 어울리면서 인간적인 만족감도 느끼고, 경우에 따라 혼자 사색을 즐기고 고독을 느끼면서 자신의 자아도 개발을 해야 하네.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뭐야? 고독을 느껴 안 느껴? 공부하면서 고독 안 느껴? 이건 여러분 공부는 외로운 싸움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힘든 거 주변 사람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지. 근데 스스로 고독을 즐기면서 나름대로 미래를 위해서 자아를 개발을 해야 해. 하잖아. 여러분들 자아 실현적 인간이야.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그런 자아 실현적 인간도 갖고 있고, 돈을 좋아하는 면도 있고, 함께 어울리면서 인간적인 만족감을 좋아하는 인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인간을 일명 적어보자. 복잡인이라 그럽니다. 컴플렉스맨. 복잡인. 그래서 현대를 대표하는 인간은 복잡한 인간, 복잡인. 컴플렉스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관을 연결시키는 문제도 한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그 밑에 현대 이론의 제약파에서 거시 조직 이론 나왔는데, 자 여기 보자. 70년대부터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조직이 있어. 이 바깥에 환경이 있어. 조직의 현상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환경을 관찰하는 이론들이 등장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뭘 관찰했다? 환경을 관찰한 이론이 탄생해.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조직을 설명단이라 그래. 이걸 설명단위. 이걸 관찰단이라 그래. 그럼 관찰 단위가 설명 단위보다 큰 것을 일명 뭐라 하냐? 이걸 거시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거시. 조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환경을 관찰했다고 보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뭔가를 관찰해서 이런 것들 이제 거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시하고 위치란 말을 많이 써 안 써? 그래서 이건 율라우라고 하는 행정학자가 얘기한 건데 괜히 얘기했나 보다. 이게 이제 가끔 출제에 나올 수 있어. 과거에 여러분들 행정고시 문제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설명 단위보다 관찰 단위가 클 경우에는 거시라 그래. 그럼 거꾸로
설명 단위보다 관찰 단위가 작을 경우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미시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거는. 국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연구했다. 관찰했다. 그건 고시야 미시야? 그건 미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한 이제 이론들. 그래서 이렇게 70년대부터는 이 환경을 관찰한 이론들이 탄생하는데 이걸 우리는 소위 거시 조직 이론이라고 명칭을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결정론하고 임의론 두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서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자. 결정론은 여기 보세요. K라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럼 반드시 선행원이 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햇볕이 눈을 찔려서 눈을 깜빡거렸죠. 자, 눈을 깜빡거린 선행원인 뭐야? 햇볕 때문에, 햇볕이 눈을 찔렸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 그럼 반드시 선행 원인이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결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인간 자체나 조직은 환경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결정론은 수동이야 아니면 능동이야? 수동적 입장에서 해석한 것들 대부분 결정론이에요. 대부분. 알았습니까? 근데 거꾸로 여기 보자. 임의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조직이나 조직 관리자들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게야. 거꾸로 야, 환경이라는 것은 조직의 구성원들 아니면 여러분들 조직에 의하여 환경 자체가 저렇게 바뀌기도 해.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나 인간을 능동적 자율적인 존재로 해석할 때는 뭐가 된다? 그걸 임의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의론. 임의론을 다른 말로 자발론이라고 번역하기도 해. 발론토리 디오리에서 자발론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결정론과 임의론에 관한 개념 이해했습니까? 결정론과 임의론이라는 개념 얘기했을 게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햇볕이 눈을 찔렀다. 그럼 인간들은 대부분 100명 가운데 한 90명 정도는 눈을 깜빡거리지. 여러분들 사회 현상을 얘기할 때는 절대적 필연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100%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언학은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법칙, 원칙 이런 게 있죠. 원리란 말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사실 행정학은 법칙이나 원칙, 원리란 말을 사실 쓰면 안 돼. 왜 불변의 진리 이런 것들 바로 원칙, 원리 아니야. 근데 이제 사회과학도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원리 원칙은 100%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90% 정도. 예외가 존재해, 10% 정도. 햇볕이 눈을 찌르도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겠죠, 여러분들.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장님 그런 거는 여러분은 햇볕에 대한 눈에 어떤 여러 수정체가 작용을 해야 안 해? 안 하니까 그런 예외가 존재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이 말은 내가 뭐냐? 그러면 동일 조건하에 동일 행위를 하는 것은 결정론이다. OX. 괜히 또 어려운 얘기나 보다. 자, 넘어가자. 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도 일러주려 그러다가 다시 목공으로 쏙 돌아갔어요. 자, 일단은 결정론 의미는 그렇게만 좀 정해두자.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분석 수준이 개별 조직이냐 조직군이냐.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를 하나만을 연구했다 그러면 개별 조직이야. 근데 삼성, LG, 현대, 화나 또 뭐가 있을까? 롯데 등등을 묶어서 우리 뭐라 그래? 대기업이라고 그러죠. 이때 대기업을 조직군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분석의 단위가 조직군이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 사실 시험 문제에서는 개별 조직 단위 여러분들 조직군을 나눠서 시험 문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결정론과 임의론 정도는 구분해서 가져가야 돼요. 거기 결정론을 대표하는 것들 거기 체제 구조 관점, 전략적 선택적 관점 요지 마세요. 그 결정론을 대표하는 것들 상황정론 별표해 두시고 거기 이제 그 자연 선택 정권의 미점에 밑에 세 가지가 나왔죠. 거기 조직 경제학 별표. 자, 그다음에 임의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거기 전략적 선택 이론 별표. 여러분들 교재에 나온 내용을 다 설명하면 좋은데 다 설명하면 5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돼. 우리 행정학 시간 갖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제에서 나오는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재에서 설명 자체가 생략된 내용들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보완 설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진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널널하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론 파트 갖고 한 학기나 두 학기 수업이 진행이 돼. 이게 학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자세히 하는 진도가 있고 어떤 때는 빨리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번 달은 조직 이론을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형태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시험 문제는 결정론 임의론 자체를 묻는 문제가 그대로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형태를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자. 한번 보세요. 교재 보지 마시고. 상황적 논을 다른 말로 적지 마. 구조적 상황론이라 그래. 그럼 이건 뭐냐? 조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냐? 이것은 상황에 의하여 좌우되고 결정이 돼. 조직 구조를 집권적 구조로 만드냐? 이렇게 수평적 구조로 만드냐? 이런 것들은 뭐에 의해 결정된다?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그럼 이러한 구조가 등장한 선행원인이 있어 없어? 선행원인은 뭐야? 상황. 그럼 결정론이야, 임의론이야? 결정론. 잘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조직 경제학은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자, 잘난 사람들은 거기 보고 있는데 여기를 보라고. 여기. 조직의 현상 자체를 경제학적 관점에 따라 연구한 것이 조직 경제학이야. 어? 자, 그러면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이념은 경제성 아니야. 그러니까 조직의 구조나 운영 방식은 경제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거야. 조직의 구조나 운영 방식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경제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뭐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은 뭐에 의하여? 경제성에. 그럼 이 구조가 만든 선행원인은 뭐에 의하여? 경제성에 의하여 좌우가 돼, 안 돼? 그럼 결정론이야, 임의론이야? 결정론. 됐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적지 말라 그랬어요. 전략적 선택 이론은 여기 보자. 조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냐,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상황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파악해. 이건 바로 뭐냐, 관리자의 능동적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구조를 만들어가고 환경 자체를 새롭게 해석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올리 군사 쿠데타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통일주체 국민이 만들었고, 대통령 자체를 유신헌법 자체를 개정해가지고 간선제 형태로 바꿔 안 바꿔? 민중의 통제를 철저히 배제하잖아요, 여러분들. 직선제의 형태를 바꿔버리고 간선제, 통일적 국민에서 대통령을 뽑아 안 뽑아? 뽑잖아. 그럼 유신헌법 만들고 간선제로 만들고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뭘까? 조직 관리자가 자신의 권력을 지속적, 자율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조직 구조의 설계는 관리자의 능동적 자율적인 판단에서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럼 임의론이야, 결정론이야? 임의론이야. 또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관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죠. 트럼프가 바라보는 북한에 관한 시각하고 현 문재인 정부가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은 같아 틀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관리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하고 자율적인 판단을 내려 안 내려? 내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자. 전략적 선택 이론은 임의론이야, 결정론이야? 임의론. 됐죠? 자, 상황적론, 결정론. 조직경제학 뭐라 그랬어요? 결정론이라고 있고, 여러분들 좀 전에 얘기한 전략적 선택 이론 뭐라 그랬어요? 임의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틀은 봤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경제학 파트를 좀 보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칠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조직 구조나 운영 방식은 경제성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경제성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게야. 여러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이나 효과를 극대화시킬 때 우린 경제성이 구현됐다고 얘기해요. 경제학에서는. 최소의 비용, 예산을 투입해서 생산이나 효과를 극대화시키면 뭐가 구현됐다? 경제성. 그러면 지금 보자. 생산과 비용은 경제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지. 그치? 근데 잘 들어. 조직경제학은 생산의 극대화, 이거 관심 없어. 비용 극소화. 요 이론은 생산의 극대화는 관심이 없고 비용 극소화. 경제성은 비용 극소화로 해서 그래. 그럼 비용 극소화에 의하여 조직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조직 구조가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비용 극소화로 해서 이걸 여러분들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 그럼 O야 X야? X야. 뭐의 극소화? 비용 극소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개념 보시면은 의사 결정에 따른 비용 최소화란 말이 나와. 비용 화살표 해놓고 생산 효과 X라고 적어놔. 생산 극대화, 효과 극대화 X라고 적어놔. 객관식 문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약 50%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이걸 이해 못하면 시험지라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른다고.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하나만 더 물어보자. 경제학에서 방학하는 시장의 인간은 이타야, 이기야? 여러분들 이기죠. 당연히 물건을 깎을 때 깎으려고 해야 하네. 하죠. 그리고 여러 군데 보면서 기회를 탐색해가지고 이야기하면 가장 여러분들 값이 싼 물건을 사려고 해야 하네. 하죠. 그럼 이러한 인간은 우리 뭐라냐? 기회주의적 존재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줄 인간을 이기적 기회주의 존재로 해석을 한다, 한다. 자, 일단은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가지 이론의 형태가 나와. 하나는 대리론 나왔고 중간에 거리병 경제학 두 가지 형태의 이론으로 나눴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거리병 경제학 그런 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고 여기서는 대리론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칠판을 좀 계속 볼까요? 야, 국가직이 3월 28일 시험을 좀 빨리 보내. 그쵸? 주소 저쪽에 옹진군을 옮긴 사람도 있어? 강화도? 강화도 옮긴 사람? 한 명도 없어? 이게 여러분들 지방직은 어느 지역에서 시험 분야에 따라서 합격의 운이 결정이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올해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미달이었어.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알죠? 올해 미달이었거든.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여러분들 커트라인이 거기도 1.1대1이었어. 커트라인이 여러분들 몇 점이냐면 310점인가? 그럼 운이 있으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지방직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시험 보냐에 따라서 운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올해 안으로 여러분들이 뭐 거주지 자체를 이사 가는 거 직접 이사 가라 그랬다. 내가 위장진입하라는 얘기 안 했다. 그러니까 분위기 얘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사를 가가지고 뭐 그것도 탐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탐색하는 방법은 여기 학원의 원장님이 어쨌든 간에 상담하면서 그 자료는 좀 갖고 있을 거예요. 어느 지역이 좀 지금 얘기한 식으로 경쟁률이 약하고 커트라인이 약한지를 알 수 있으니까 꼭 들어가야겠다는 사람들은 그것 하나의 여러분들이가 전략이야. 전략이야. 인간은 기회주의 존재 아니야. 이기적 존재 아니야. 그럼 전략을 잘 구사를 해야 돼. 해야지. 최소한의 점수 갖고 최소의 비용 갖고 합격을 고려해야 돼. 해야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자, 대리론 자체는 현대의 사회는 인간과 인간이나 조직과 인간과의 관계가 철저한 계약 관계야. 자, 여러분들이 법률 문제에 소송 사건에 휘말려서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변호사하고 계약을 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스터 주인이라 그래. 마스터 주인. 이걸 여러분들 위임자라고 되게 위임자. 적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럼 변호사는 여러분들을 대리하는 뭐가 돼? 대리인이 되는 게 에이전시. 그럼 이 계약에 의하여 지금 얘기한 식으로 주인 대리인 관계가 성립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학원에 등록을 해서 등록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게 마스터 주인이고 학원은 뭐가 되는 게 대리인이 되는 게. 자, 이 학원하고 김일 선생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럼 학원은 뭐가 되는 게 주인이고 이 김일 선생은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대 사회 자체를 얘기할 때는 웬만하면 다 계약 관계에 근거해 주인 대리인 관계가 설정이 돼. 자, 그럼 물어보자. 그럼 이 주인 입장에서는 이 대리인이 나를 위하여 올바른 대리 활동, 변호 활동을 하고 있는지 통제나 감시하길 원해, 원치 않아? 원하지, 당연히. 얘가 내 대신해서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길 원하지. 근데 이런 통제나 감시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그 제약을 대표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 나오니까 적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는 절차 중심의 통제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얘기할 때는 낮은 인센티브의 제공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자, 선생님 이 절차 중심의 통제가 뭡니까? 여러분 대리의 모든 행위를 계약서에다가 일거수일투족 낱낱이 깨알같이 기록하는 거 사실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작성할 때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절차 중심의 통제의 한계라고 얘기해. 자, 두 번째, 법률 문제에 관한 정보는 대리 장악을 해, 주의 장악을 해. 대리 장악하기 당연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주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 사람 자체가 변호사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하는지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다 보니까. 정보가 없다 보니까. 세 번째는 낮은 인센티브 제공이야. 낮은 변호사 수임료 주는 게 법정 수임료만 딱 지급하고 변론 활동해달라고 그러면 변호사가 제대로 할까 안 할까? 늘 변호사 선임하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폭력 사건 휘말렸다 변호사 선임하잖아. 그럼 법정 수임료 맨 처음에 여러분들 변호사가 얘기해. 얼마면 딱 얘기해. 그럼 여러분들 얼마 해가지고 200만 원 준다고. 만약에 그럼 좀 지나면 또 여러분들 변호사가 일 안 해요. 연락도 없어요. 그럼 또 전화 오거든? 그러면 그 사건 자체는 그렇게 했으니까 요 사건 해결은 또 수임료가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폭력 사건 자체만 하더라도 들어가는 돈 자체가 웬만하면 500에서 1000 정도가 들어가. 그러니까 변호사를 함부로 선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변호사는 뭐냐면은 법정 수임료 안 받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받으면 여러분들 지가 안 해. 밑에 있는 여러분들 사무장도 아니라 사무상 보존 보고 여러분들 대강 자료 여러분 수입해서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정 지금 얘기한 수임료 외에 성공 보수율이 별도로부터 당시 이 사건 자체를 승소하면은 내가 사건에 대해서 내가 받을 이익에 대해서 30% 주겠어, 40% 주겠어. 이렇게 여러분들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돼. 알았어요? 이게 낮은 수임료에 의하여, 그러니까 학원도 마찬가지야. 이 김일 선생하고 계약을 했다. 근데 여러분들 강서류 같은 경우에 낙해 책정하고 전할 때 지급 안 하고 통지하려고 그러면 내가 당신 왜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학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회사를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시급 주는 게 여러분들 최저 시급도 못하니까 시급을 줘. 통지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맛이가 안 가. 맛이가 당신 내 이만큼 주면서 나 통지하려고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사람 할 말이 없지.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낮은 인센티브 제공이야. 그럼 특히 이 정보의 비대칭성의 이론은 연구에 초점을 둬. 그 정보의 비대칭성은 뭘 가져오냐 하면은 소위 대리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 손실을 코스트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리 비용, 대리 손실 같은 말이야. 그럼 이 손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전 손실이 있고 또 하나 사후 손실,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언급을 하는데 이 사전 손실을 얘기할 때는 뭐냐면은 변호사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다 보니까 능력 없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잖아. 학원에 관한 사전 정보가 없다 보니까 능력 없는 학원, 진짜 여러분들 제대로 체계화가 안 된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지금 얘기한 사전 손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냐? 불리한 선택이라 그래. 능력 없는 변호사, 능력 없는 학원을 선택했다. 불리한 선택. 이 불리한 선택을 에드벌즈 역선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후 손실을 얘기할 땐 여러분들 통제나 감시에 여러분들 제약을 틈타가지고 그냥 아까 얘기한 식으로 적당히 대리 활동하는 걸 얘기합니다. 적당히 하는 것들. 이걸 우리 뭐라냐?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절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죠. 자, 그럼 여기 보자. 지금 얘기한 것은 여러분하고 변호사의 관계는 물어보자. 정부에서 발생하는 게야, 시장에서 발생하는 게야.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공부하신 분들 한번 물어보자. 시장 실패 가운데 정부의 비대칭성 배웠어 안 배웠어? 시장 실패 가운데. 공부들 안 하는지 알았어. 자, 그죠? 앞쪽으로 넘어가 보자. 물어보질 말아야지. 여러분들 35페이지 펴봐. 35페이지 펴보시면은 위에 네 번째 불완전 정보라고 나와. 불완전 정보. 39페이지 펴라. 39페이지가 낫겠다. 39페이지의 박스에 시장 실패해 보시면은 그 하단에 불완전 정보 나와서 안 나왔어. 아마 불완전 정보에다가 배운 사람들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적어놨을 거야. 적어놨죠? 같은 말이라고 적어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보자. 한번 보자. 그럼 요거는 여기 봐야지.
요거는 시장에서 발생한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여러분들? 사전 손실, 사후 손실이 발생하는 게 시장 실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에 들어간다? 시장 실패에 들어간다. 이해했어요? 아, 시장이 잘한 게 잘못한 게 잘못한 거 아니야. 도덕적 해이하고 능력 없는 한유가 걔가 뭐 변론 활동 제대로 안 하고 시장 실패지 뭐야,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국민이야. 여러분 공무원 됐어. 그러면 공무원 되는 동시에 취임 선서 해야 안 해? 취임 선서와 동시에 국민과 계약하는 거야. 그럼 국가 정보에 관한 정보는 공무원인 여러분이 정확해? 나 같은 일반 시민이 정확해? 누가 정확한다? 공무원이 정확하죠. 공무원이. 그렇죠? 그럼 이러한 제약이 발생해야 안 해? 하죠? 그럼 이렇게 볼 때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니까 정부 실패가 되는 거예요. 정부 실패. 자, 그래서 정부의 비대칭은 시장 실패, 정부 실패에다 들어간다고 이 계산했어요. 여러분들 39페이지 정부 실패를 보시면은 1, 2, 3, 4, 4번에 정부의 비대칭성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박스 안에. 나왔지? 그것도 배웠던 내용이야, 우리가 앞에서.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정부 실패 현상을 이제 극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다시 원위치.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270페이지 보시면은 자, 대리론 맨 끝에 A, B, C, D, E 나온 거 봐. 중간에 E 나왔어. 이를 위하여. 자, 뭐가 필요하냐? 정보 공개를 해야 다녀야 돼. 해야죠, 여러분들. 정보를 국민들 공개를 해야 되겠죠. 공청에도 정보 공개 방법이 들어가죠.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내부 고발자는, 자, 이게 보자. 내부에 응립된 부패나 비리를 외부로 폭로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가끔 여러분들 공무원 자체가 기자회견해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폭로를 해야 하네. 아, 여러분들 이번에 검찰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여 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여러분들 희롱 문제, 성추행 문제, 그 외부로 폭로했지 않았어요? 아, 폭로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으면은 제대로 외부로 폭로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호장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자신있게 외부로 폭로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연구된 지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한 10년 정도 됐나?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내부 고발자 보호와 관련돼서 많은 여러분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고 정보공개법이나 행정절차법을 제정해서 여러분들 정보를 국민들한테 공개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형태까지 내용 좀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대리론 나온 거 보자. 대리론. 맨 위에 A 나왔는데 네 번째 줄 끝에 B 나온 거 봐. 그러나 위임자는 주인이야. 통지를 제약하는 많은 요인에서 아까 세 가지 형태의 계산이 있어요. 했죠. 다시 나오죠. 절차 중심의 통제. 두 번째 정부의 비대칭. 세 번째 낮은 인센티브의 제공. 이 가운데 특히 뭐를 연구했다? 정부의 비대칭. 그 정부의 비대칭을 정부의 불균형에도 같은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정부의 비대칭 나왔고, 자, 거기 D번 나온 거 봐, D번 나온 거 보시면,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위임자는 대리의 업무 수행 과정 통제 감시력이 없다. 따라서 대리인은 무성의하거나 수준 이하의 노력, 이게 바로 뭐야? 모랄 해절드, 도덕적 해이가 돼야 되겠죠. 이거 아까 사전 손실이야, 사후 손실이야. 거기 사후 손실 나와 있잖아. 자, 도덕적 해이 옆에 나온 거 봐. 또는 정부의 비대칭은 위임자로 하여금 자질이 부족한 변호사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야? 불리한 선택, 사전 손실 얘기했죠. 그래서 나온 게 사전 손실, 불리한 선택. 그 불리한 선택 영어 나온 거 봐. 어떻게 나왔어요? 에드벌즈란 말로 왔는데 에드벌즈란 말은 거슬러 올라가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역선택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뭐라 한다? 역선택. 극복방어는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리로는 이게 여러분 많은 논문에서 인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해서 가지고 갈 것. 알았습니까? 자, 말씀 여러분들 271페이지에 이번엔 상황 적응 모형이 나왔는데 상황 적응 모형 밑에 여러분들 의에 가로 안에 뭐가 나왔어요? 다른 말 나왔죠? 구조적 상황론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왔죠? 같은 말 얘기했지? 자, 우리가 상황을 영어로 뭐라 그래? 컨틴전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컨틴전시 이론이라고 정리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꼭 컨틴전시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나 봐. 왜 안 웃어?
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론 로렌스와 로스 자체가 제시한 이론인데, 자, 거기 세 번째 줄 즉 나온 거 봐. 조직이 처한 상황이 달라지면 조직화의 방법은 조직 구조의 설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화의 방법이란 말은 조직 구조의 설계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상황이 바뀌면은 조직 구조의 설계 방법도 달라져야지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조직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일의 최선의 방법, 그런 건 존재할 수 없겠지. 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구조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니까 변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조직의 성과는 조직의 내부 구조가 환경과 밑줄 이질동상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이질동상 자체에 아이소몰피로 왔는데 이것을 번역할 때 동일 구조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동일 구조성의 원칙, 아니면 구조 동일화의 원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동일 상황에 동일 조건, 동일 구조란 말 얘기해서 안 했어요. 아까 그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말았지? 넘어가자. 자, 여러분들 표정 갖고는 이걸 이해 못해. 넘어가고, 자, 특징 나온 거 보자.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이론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은, 선생님 보세요. 상황이 바뀌면 구조도 바뀌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변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 최선의 구조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파악하고 그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한 이론이에요. 거기 보자.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된 최선의 방법은 없다. 그러나 효과적인 방법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첫 번째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둘째도 같은 표현이야. 셋째도 보세요. 같은 표현이죠. 조직이 환경적 상황에 적합하면 조직의 효과성은 제고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넷째 중범위에다가 밑줄 쳐놓고 인간에 대한 가정은 아까 복잡인 얘기 계산했어요. 인간은 다양한 면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여러분들. 돈을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인간적인 만족감을 좋아하기도 하고 다양한 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다섯째 체제론적 관점을 얘기할 때는 화살표 놓고 환경을 고려한 이론이에요. 무슨 뭐다? 환경을 고려한 이론이다. 그 표현이에요. 환경을 고려한 이론이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나온 게 끝에 실증적 연구에다가 밑줄. 실증적 연구. 문헌을 토대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자. 자, 이 선생이 엊그저께 이제 의회에 가서 뭐 의회 용역을 또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때 이제 연구 용역도 용역이야. 용역 계약하는 게야. 그럼 제가 의회에 가서 의회 담당, 지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담당 그 관하고 계약을 체결해 여러분들. 의회 가면 재무관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지출 원인을 행위라는 재무관이 있어. 재무관은 계약을 체결한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계약이 끝나면 이제 어떡하냐? 이제 여러분들 연구 영역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이제 착수 보고서라는 게 있어. 착수 보고서 자체를 여러분들 작성해내야 되는데 어제 의회 가서 착수 보고 때문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의원들 좀 앉혀놓고 보좌관도 있고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럼 이제 발표를 할 때 이번에 이제 연구 방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연구 방법을 했다. 자, 보자. 문헌적 연구로서 글을 썼다. 그럼 이제 문헌적 연구예요. 근데 내가 연구 방법을 어떻게 했냐? 실증적 연구를 했다. 이를 위하여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인터뷰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뭐 전문가라든가 시민가 뭐 하는 게야? 면담하는 거예요. 면담을 토대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걸 얘기해요. 그럼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인터뷰를 한다든가 설문을 나눠줘서 연구하는 것을 다 실증적 연구라 그래. 그런 연구 방법을 취해야 돼, 이거는. 문헌을 토대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토대로, 실증을 토대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중범위라는 개념은, 자, 여기 보자. 중범위라는 개념은 범위를 한정해서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중범위라고 얘기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지금 제목이 상황 적응 모형, 구조적 상황론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물어볼게. 조직 구조 그럼 막연하지 않아? 막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상황 그럼 막연하지 않아? 막연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직 구조를 세 가지 형태로 한정을 시켜. 상황도 세 가지 형태로 한정을 시켜.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 범위를 한정해서 이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중범위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론? 중범위 이론. 그래서 그런 중범위 이론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은 자, 페이지 347. 347페이지를 펴보세요.
맨 밑에 여러분들 도표가 나올게요. 거기 보시면 조직구조의 변수에서 3대 변수가 나와. 거기 복잡성, 공식화, 직권화란 말이 나왔죠. 그리고 상황의 3대 변수에서 대규모, 규모, 일상적 기술, 그 밑에 불확실한 환경, 규모, 기술, 환경. 이걸 여러분들 상황의 3대 변수라고 하거든. 그래서 구조를 3대 변수로 한정을 하고 상황을 3대 변수로 한정해서 이걸 실증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근데 지금 얘기한 조직구조의 3대 변수는 무조건 외워야 돼. 암기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자, 제가 방금 전에 조직구조의 3대 변수는 무조건 외우더라 그랬죠. 공간의 복지. 집에서 콩을 볶다 적어놔. 집에서 콩을 볶다. 정 안 되면 집에서 콩을 볶다. 집에서 짓거나 콩은 공식화, 볶다, 복잡성. 그렇게 외워두세요. 정 안 되면 공간의 복집이 아니시면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암기도라 했어요. 자, 그리고 상황의 3대 변수, 규모, 기술, 환경 나왔죠. 규환이, 기환이 형제. 거기 여러분들 규모, 기술, 환경 나왔죠. 자, 그럼 여기 보자. 선생님 보세요. 자, 지금 여기까지가. 자, 법사성은 조직의 분화의 정도를 얘기하는데 적지 마세요. 워낙은 세 가지로 나눠져. 이게 수평적 분화라는 게 있고 수직이 있고 그리고 장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 장소를 보지 말고 보통 두 가지 형태를 얘기해. 자, 교재 여러분들 어디를 보냐 하면은 앞쪽 한 장을 넘겨봐. 지금 페이지 345페이지 맨 위에 복잡성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그런 말 나왔나? 자, 여러분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여기 보자. 그러면 자, 이 수평적 분화라는 말은 업무를 수평적으로 나눌 수 있는 한 계속 나눌 때까지 나눠가는 걸 얘기해.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예증을 들었는데 자,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판매한다. 이걸 수평적으로 분할하려 그래? 그럼 햄버거를 판매할 때 수평적으로 나눌 때까지 나누는 게야. 고기 다지는 기름 이런 식으로. 옆에 여러분들 채소 여러분들 쓰는 기름. 옆에 고기 굽는 기름. 옆에 빵을 갈리는 기름. 옆에 빵에다 고기를 올려놓는 기름. 옆에 채소 올려놓는 기름. 케첩 치는 기름. 뚜껑 닫는 기름. 포장하는 기름. 판매하는 기름. 그러면 햄버거 하나 판매하는 과정을 수평적으로 나눌 때까지 계속 나눠서 안 나눴어? 나눴어. 그래서 나는 뭐냐? 고기 다지는 것만 해. 여기 보자. 내가 고기 다지는 것을 10년 동안 해. 그럼 TV에 나와 안 나와? 생활의 달인 나오잖아. 그러면 생활의 달인은 그 분야의 전문가야 비전문가야? 전문가. 이걸 우리가 전문화를 얘기하는 거야. 수평적 분화는. 여러분 쉽게 전문화야. 자, 여기 봐봐. 업무를 나눈다 그랬지. 이걸 분업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분업화란 말을 많이 써서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요. 뭐 산업사회는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이 되고 전문화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거 배워 안 배워? 배우지. 이게 지금 얘기하는 분업화야. 근데 분업화라든가 전문화의 개념을 이제 알아. 초중고등학교 때 막연하게 전문화만 배웠지. 전문화의 개념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전문화를 일의 전문화라 그래. 뭐라 한다? 일의 전문화. 일의 전문화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아주 숙련된 기능을 소유했을 때는 일의 전문화라 그래. 근데 인간의 전문화는 아니야.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다방면의 소유자가 돼. 자, 이 행정학 선생이 여기 보자. 행정학 강의만 해. 그럼 행정학과 관련된 나는 전문가야. 이걸 일의 전문화야. 근데 내가 행정학도 하고 행정법도 하고 뭐 헌법도 하고 경제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수학도 하고 윤리도 하고 영어도 하고 다 해. 이건 뭐냐? 인간의 전문화라 그래. 뭐란다? 인간의 전문화. 그러니까 인간의 전문화하고 일의 전문화는 틀려. 우리가 배우는 전문화는 그냥 일의 전문화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기한 게 일의 전문화야. 내가 전문화 이미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자, 여기 보자. 지금 얘기한 거는 머릿속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 이거는 이해가 돼야 돼. 막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바보가 있어. 이건 이해가 돼야 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런 게 있구라고 이해하라는 얘기지. 이걸 막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병신. 바보도 아니야. 그건 병신이지.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수직적 전문화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기 보자. 업무를 수직적으로 나눌 때까지 계속 계층을 만들어가는 거야. 계층을 나눌 수 있는 계속 날아가는 걸 얘기해. 그럼 이것은 뭐가 되는 거야?
계층제가 발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복잡화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공식화 밑에 나왔죠. 공식화는 얘기할 때는 이걸 다른 말로 절차의 표준화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절차의 표준화. 업무의 표준화, 절차의 표준화 같은 말인데, 자, 우리 업무 처리할 때, 우리 공식화하자 할 때는 문서화하자, 그것도 공식화하냐? 또 법으로 공정하다고 얘기 안 해. 야, 우리 변호사 사무실 차려서 공정하자. 법의 근거가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화란 말은 여러분들 문서를 중시하거나 법규를 중시할 때 공식화란 말을 쓰는 거예요. 문서 중시, 법규 중시, 그걸 공식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직권화가 나와서 안 나왔어? 자, 직권화 자체를 얘기할 때는 한 사람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된 것을 직권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 이해했으니까 다시 3, 4, 7페이지 그 맨 밑에 보자, 여러분들. 일단 제가 이제 상황 변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규모가 대규모 조직으로 바뀌어 커져. 그럼 물어보자. 대규모로 갈수록, 자, 물어볼게. 계층의 숫자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늘어나겠죠. 계층제가 발달하겠죠. 전문화, 분업화가 또 여러분들 강조가 돼야 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규모로 갈수록 복잡성은 높아진다. 정의란 말은 높아진다 그런 말이야. 높아진다. 여러분 대규모로 갈수록 법규라든가 문서의 사용량이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니까 정의 관계 높아진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 보자. 쉬운 거야. 물어볼게. 소규모하고 대규모 가운데 어느 게 집권하기가 쉬워? 소규모가 집권하기가 쉽지. 그럼 대규모로 갈수록 혼자 모든 걸 집권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집권화와 반의 관계란 말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 반의 관계를 낮아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일상적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야. 자, 단순한 기술. 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자. 내가 고기 다지는 것만 담당해. 그러면 고기 다지는 거 단순해, 복잡해? 단순하지. 더 이상 나눌 수가 있어, 없어?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지. 그래서 복잡성 낮아지는 게 반의 관계. 여러분들 단순한 기술 이런 것들은 공식하기가 쉬워, 어려워? 쉽지. 여러분들 복잡한 수학 문제 그런 거 공식으로 만들기 쉬워, 어려워?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단순한 수학 문제는 공식화하기 쉬운 거야. 그래서 공식화 높아진다. 적의 관계. 자,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단순한 기술은 집권하기가 쉬워, 어려워? 단순한 기술 집권하기가 쉬워, 어려워? 아, 쉽지. 분권도 쉬워, 어려워? 쉽지. 둘 다 쉬워. 그래서 상관관계 약하다. 물음표란 말은 상관관계가 거의 약하다 그런 말이에요. 상관관계 약하다. 자,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환경 나왔는데 불확실한 환경으로 갈수록 자, 물어보자. 선생님 보자. 불확실한 환경은 여러분들 가변적, 동태적 환경, 복잡한 환경 그런 걸 얘기하는데 환경적 변화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동태적이면은 자, 물어보자. 이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어볼게. 계층의 수가 많은 게 좋아, 좀 적은 게 좋아? 계층의 수가 너무 많고 조직의 이런 분업화가 너무 이루어지면은 탄력적인 대응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확실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 보자. 법규만을 강조해야 돼. 담당하는 관리자한테 많은 재량권을 줘야 돼. 담당하는 여러분들 실무자한테 많은 재량권을 줘야 돼. 그래서 직권화가 낮아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앞에 공식화도 낮아지는 거고. 알았습니까? 알았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 네가 보기에 이 문제 내기가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럼 지금 정의 관계, 반의 관계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 이런 건 아니죠. 대체로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걸 연구한 게 상황적용 모형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봐봐.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복잡성도 낮고 공식화 낮고 직권화 낮다고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자, 그럼 이걸 또 뭐라 그러는지 또 미리 좀 보고 가겠는데 여러분 교재 어딜 펴보시냐면은 315페이지 왔다리 갔다리 거래합니다. 315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기계적 여러분들 조직과 유기적 조직이란 말이 나오고 거기 구분에 기계적 구조, 이때 구조는 조직을 얘기하는 게 유기적 구조 해가지고 복잡성 공식화 직권화라는 조직 구조의 3대 변수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럼 구조의 3대 변수가 낮은 조직 구조를 유기적 구조라 그래, 기계적 구조라 그래? 유기적 조직, 유기적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뒤에 아까 그 그림 나온 거 있죠? 아까 몇 페이지야? 좀 아까 봤던데. 그 페이지 펴봐. 펴놓고 거기 불확실한 환경 찾으면 나 347페이지 펴보세요. 347페이지. 거기 이제 다 반 나왔잖아. 그 옆에 거기다 화살표 놓고 이렇게 반 나 화살표 유기적 조직. 그러니까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유기적 조직이 효과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유기적 구조가 효과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은 다시 앞쪽으로. 자, 여태 얘기한 게 바로 뭐냐? 상황적 모형을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적 모형.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271페이지 보시면 다시 봐봐. 최선의 방법 없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넷째, 중범 이론 추구한다. 그 표현 이해해서 안 했어? 했죠? 그래서 그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야.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조한 것이 최선의 방법을 강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밖으로 문제 또 한 문제입니다. 그 내용 정리해서 가지고 갈 거. 자, 봤으면 이제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한 장을 넘겨서. 선생님 비판은요? 비판은 보지 마세요. 자, 272페이지. 자, 쌍가루 3번에 전략적 선택 이론. 이거 아까 제가 임의론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자, 그럼 이걸 얘기하는 학자가 나오는데 누가 나왔어요? 이름도 재밌어. 아세키야 차일드. 이름이 재밌잖아. 아세키 차일드. 이 사람 아버지는 뭐야? 이름이. 아버지도 차일드 같아. 자, 이게 보자, 여러분들. 자, 웃자고 하는 얘기고, 애 아버지, 그런 것 같아. 이 사람 아들도 차일드 같고, 그죠? 자, 이 차일드는 좀 전에 얘기한 상황적 모형을 여러분 엄격히 비판해.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들. 여기 보자. 조직을 이끌어가는 관리자는 상황적 모형에서 얘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고 파악해. 그럼 뭐에 대해서 관심을 기르냐? 자, 내가 조직의 관리자가 됐어. 그럼 나는 나의 입장에서 나의 권력을 지속적, 자율적으로, 꾸준히,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해, 원치 않아. 누구나 원합니다. 이야기면 대통령이 있으면 계속 하고 싶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박정희 봐봐요, 여러분들. 삼선기원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유진헌법도 하고, 나중에 총마다 뒤졌지만은, 하여간 여러분들 계속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자신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아까 중앙정보부 구조 만들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구조 설계는 관리자의 능동적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나올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동그라미 2번 나온 거 보자. 상황이론이 강조하는 상황에 효과적인 방법만이 조직구조를 결정하는 사람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니다. 옆에 즉 오히려 관리자들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지배 통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권력 자율성 안정성을 추구한다. 조직 구조는 따라서 효과성보다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높다. 또한 전략적 선택 이론은 동일한 환경에 처한 조직이라도 관리자의 환경에 대한 지각 차이로 상이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나. 아까 트럼프가 바라보는 북핵 문제, 현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보는 북핵 문제는 상이한 판단을 내린다 안 내린다? 내린다. 과거에 박근혜가 봤던 북핵 문제, 이명박 정부가 봤던 북핵 문제하고 또 현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봤던 북핵 문제가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략적 선택으로는 관리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판단에 의해 구조가 형성되고 환경 대응 방법이 형성. 됐습니까? 그렇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론 세 가지 형태를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고개를 들어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 결정론과 임의론 얘기했는데, 자, 물어보자. 조직 경제학은 결정론이야, 임의론이야? 결정론. 상황적 모형. 크게. 결정론. 전략적 선택 이론. 임의론 얘기했죠, 임의론. 자, 물어보자. 햇볕이 눈을 찌른다. 눈을 찌를 때마다 눈을 깜빡거린다. 결정론. 이거 뭐냐? 이렇게 하거든? 이걸 우리 뭐라 하냐? 아이소몰피, 구조 동일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 동일성의 원칙에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뭐다? 결정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까 제가 그거 좀 얘기해 주려고 얘기하는데 표정들이 다 이상해. 상황적 모형 271페이지. 271페이지 펴보시면은 그 의의 맨 끝에 이질동상이란 말이 나와. 내가 이거 구조 동일성, 동일 구조의 원칙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구조 동일성의 원칙에 적용을 받는 것을 뭐라 그런다? 결정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론. 알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얘기해보자. 동일 조건하에 다른 행위는 관리자의 상이한 판단에 따라 다른 행위를 해야 하네. 하죠. 그건 임의론이야, 결정론이야. 그건 임의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의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동일 조건하에 다른 행위야. 즉 구조 동일성의 원칙이 적용이 돼 안 돼? 안 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구조 동일성의 원칙이 적용되냐 되지 않냐에 따라서 결정론과 임의론으로 나누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분이 고려대학교의 김인수 교수라고 대한민국 거시조직위원회 최고의 권위자야. 이분이 돌아가신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경영무역상과 무역경영사라는 거시조직이론이라는 책이 맨 처음 이분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의 내용 자체가 엄청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사회과학에서 거시조직이론 자체와 관련하여 책을 내는 분들은 다 그분의 책들을 다 인용을 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내용들도 대부분 그분 책의 내용들 자체를 이렇게 발췌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거의 다. 거의 다 그렇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행정학이라든가 경영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얘기한 김인수 교수, 지금 선생님에 관한 것도 한번 들어봐서 알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론에 관한 내용을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서 가져가십시오. 됐습니까? 됐죠? 자, 여기 보자. 조직구조의 3대 변수 얘기해봐. 크게. 자, 뭐 볶는 집? 콩 볶는 집. 콩, 공식화. 복잡성, 직권성, 직권하다 같은 말이에요. 상황의 3대 변수 얘기해봐. 교환이, 기환이 형제, 규모, 기술, 환경. 알았죠? 그 머릿속에 좀 암기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좀 쉬었다가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